우리나라 수출액이 역대 기록을 경신하고 또 한류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립니다. 세계 최빈국에서 수십 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 경제,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.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주미대사, 주영대사 지내시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잘 알려진 분이죠. 조윤재 연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교수님 일단 최근 저서에서 우리나라의 기적 같은 경제 발전 과정에 세 가지 조건이 절묘하게 맞물렸다 이렇게 분석하셨던데 자, 이 부분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 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. 사실 과거 없는 현재, 미래는 없다고 하지 않아요? 그러니까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객관적으로 성찰해야 된다. 그런 동기에서 제가 이 책을 썼고요. 네. 지금 말씀하신 천시지리 인화, 그거는 조금 이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그때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잘 갖춰졌기 때문에 이루어졌다. 이제 그런 뜻에서 그 책을 썼습니다. 네. 천시라는 거는 당시 국제 환경, 자유무역 질서, 그리고 이제 관세 인하로 인해서 제조업 교육이 교육의 줄을 이룸으로 해서 사람밖에 가진 것이 없던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제조업 육성으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질이라는 거는 한미 동맹,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이웃에서 산업 정책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고 기술, 전수, 또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었죠. 네. 거기에 또 우리는 월남 파병에 의한 특수를 누릴 수 있었고 또 중동 건설 붐의 특수를 누릴 수 있었던 거, 그런 건 질이. 특히 이제 우리가 고속 성장을 시작했을 때 중국은 잠자고 있었죠. 만약에 중국과 우리가 같이 시작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성공적이 되기는 어려웠을지 모릅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한 20년 먼저 산업화를 시작했고 네. 그 이점을 활용해서 중국의 고속 성장기에 거대 시장을 활용할 수 있었고 또 생산 공급망을 연계시킬 수 있었던 것도 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. 맹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? 천시질이 인화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인화라고요. 인화다. 네. 예,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. 세상 살아가는 게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. 저는 그 인화의 여러 요인 중에서 특히 조선 시대 말에서부터 일제 강점기 그리고 토지개혁,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전통적 신분 사회였는데 신분 계급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었던 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소위 입신 양명을 위해서 분발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줬던 거. 네. 그걸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이제 인화라고 한다면은 국가의 지도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. 사실 교수님은 문재인 정부 때 주미대사 지내셨고 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내셨는데 그러니까 진보 정부에서 요직을 지내셨는데 저서에서는 사실 이승만,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 평가를 하셨더라고요. 이 두 대통령의 어떤 부분이 좀 공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? 예, 저는 뭐 이 책에서 정치 진영의 입장이 아닌 경제학자로서 과거 고속 성장 시대의 국가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하려 했습니다. 네. 이승만 대통령은 신생 독립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그 전에 한반도는 일본 경제의 일부였고 또 해방 후에 남북 분단이 됨으로써 남북 간의 교육도 단절되었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라는 독자 자립적 경제를 일으키는 초석을 놓았죠.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토지개혁. 네. 해방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65%의 토지가 소작지였다고 그래요. 근데 그게 이제 토지개혁 이후에 8%로 줄어들었고 우리 국민들이
토지를 자기의 토지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밤낮없이 그것을 일구고 최소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네, 건 불평등을 해소한 측면이 그렇습니다. 조금 있었고요. 예, 박정희 전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 대통령은 우리 한국 경제 오늘 이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보아야죠. 그분이 수출 지향적 산업 기반을 육성했고 네, 또 중화학공업을 육성해서 오늘날 우리가 세계 5대 제조 강국이 될 수 있게 했고 또 그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의 institutions 그러니까 경제 행정 체계를 확립을 구축을 했던 분입니다. 네. 교수님 지금까지는 과거 얘기를 조금 했고요. 이제 네. 미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반도체 산업이 이제 이익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산업 이익을 두고서 뭐 분배하자, 과세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은 기금을 제안을 하셨더라고요. 이게 네.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와는 어떤 부분이 다른 겁니까? 뭐 제가 특별히 새로운 얘기를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과거 노르웨이 또 네덜란드, 영국 북해 유전과 가스전이 발견되면서 그런 그 경험을 네. 바탕으로 해서 사실 반도체와 자원은 다른 거지만은 이 초호황이 그리 오래 지속되리라고 기대할 수만은 네.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이 초호황을 국가 미래 경쟁력 육성을 위해서 쓰도록 하자. 그리고 현재 세대와 차세대가 이 특별히 주어진 이 초호황의 기회를 같이 나누어서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기금화하자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. 그러니까 이 남는 기금을 지금 당장 사용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자, 네, 좀 네. 이런 투자하자 이런 예, 얘기이신 그게 것 거시 같고요. 경제 정책 면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그 인플레라든가 또는 임금 상승 이런 거를 줄이고 또 과도한 금리 상승의 필요성을 줄여서 우리가 거시 정책적 입장에서도 그것이 네. 바람직하다 뭐 그런 입장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번에 또 고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